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덕에 죄책감을 털어낸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사연 프로그램이 나와도 채널을 돌리는 편이었어요. 남의 속사정을 구경하는 게 영 불편했달까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얘기를 남한테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냥 속으로 삭히면 되지. 굳이 꺼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삶이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네요. 남편은 자고 있고 부엌에 등 하나만 켜놓고 식탁에 앉아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얼마 전 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흐르고 기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벅찼거든요. 그리고 그게 뭔지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적어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밤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제 고향은 경상도인데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주 누워 계시는지도 잘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조금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 혼자 저랑 오빠 둘을 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편이었어요. 어머니 얼굴만 봐도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형편이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게 갖고 싶다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컸어요. 짐이 되지 말자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당 일로 시작해 그 다음엔 공장에 들어갔는데 손이 빠르고 꼼꼼하다고 반장 언니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때 제가 들은 가장 큰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변변한 학력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죠. 25 전까지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시간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절 보면서 어머니도 걱정이 많았죠. 정수가 너 그러다 다 늦는다.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궁금했어요. 나는 언제쯤 내 사람이 생길까? 그리고 언제쯤 따뜻한 집과 가정이 생길까? 그것도 크게 꿈꿔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꿈꿀 틈이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 평범한 삶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먼 곳에 있는 건지를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 25이 되던 해, 저는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반듯하게 차려입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전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집안도 좋다고 했어요. 사실 그 말이 처음엔 오히려 더 부담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꽤 적극적이었어요.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저는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편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어머니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결국 좋다고 하셨고 저는 26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시댁이 예상보다 더 부유한 집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죠. 드러내놓고 무시하진 않았지만 며느리로서 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항상 풍겼거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뭐든 잘하려고 기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어요. 그 조그만 게 제품에 안겼을 때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게 있나 싶었죠. 실행 눈치를 봐도 딸만 보고 있으면 다 괜찮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 못 갔어요. 결혼하고 4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생겼죠. 저는 애써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심만 했는데 어느 날 확신이 섰어요. 저는 어느 날 밤 전 남편을 불러다 앉혔어요. 손이 떨렸지만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전 남편이 잠깐 절 보더니 부정하지 않았어요.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알면서 왜 이제 말해? 뭐 사과라도 하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아니었어요. 알면서 왜 이제 말하냐고요.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바람 피워놓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솔직히 당신 계속 살고 싶으니까 모른 척했던 거 아니었어? 이 생활이 좋으니까 참았던 거잖아. 여기 살고 싶으면 그냥 계속 참아. 저는 그 순간 뭔가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이 결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달리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 말이었죠. 당신 입에서 끝내자고 하는 순간 우린 진짜 끝이야. 그거 알지? 난 아쉬울 거 없어. 아쉬울 게 없대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게 가벼운 바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랑 이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쪽에서 새로운 사람이 대기 중이었던 거죠. 시댁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여자 집안도 꽤 괜찮다고 했어요. 시댁 입장에서는 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생긴 거죠. 저는 배신감보다 허탈함이 더 컸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랑 눈 마주치고 한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다른 삶을 꾸리고 있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이혼 얘기가 시작되면서 양육권 문제가 불거졌어요. 저는 당연히 딸을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애를 두고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친정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고 시댁은 변호사를 내세웠는데 저는 아무 준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포기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애를 키우려고 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난 이래서 없이 산 애들이 싫어. 이렇게 자란 애들이 나중에 머리도 나쁘다니까. 그 말은 저뿐 아니라 제 딸한테도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을 꼭 쥐었어요. 뭔가 따져먹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했다가는 더 나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결국 법원에서 딸은 전 남편에게 가게 됐어요. 처음 그걸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멍했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혼자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았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니 멈추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쪽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중한 척했지만 반은 협박이었어요.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연락을 자제해 주시는 게 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그게 협박인지 부탁인지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말이 딸을 위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락날락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재혼하면 새엄마도 생길 텐데 제가 자꾸 나타나면 딸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 집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저랑 사는 것보다 나은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딸을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배낭을 메고 서 있는데 절 보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애가 어린데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영문을 모른 채로 저를 안았어요. 엄마가 곧 만나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 말 잘 듣고, 응?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제 평생의 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쪽에선 이미 준비가 된 일이었으니까요. 딸아이는 새엄마 손에서 크게 됐어요. 그 여자가 딸을 잘 키워줄 거라 믿고 싶었어요. 잘 키워달라고, 밥 잘 먹고 매일 웃으면서 크게 해달라고요. 그 마음이 딸한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자 빌었어요. 이혼하고 몇 년은 정말 혼자였어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 격리 자리를 구했고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어요. 딸 생각이 안 난 날이 없었어요. 길에서 또래 아이를 보면 거기 시선이 멈췄고 마트에서 과자 코너를 지날 때면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그 감정을 어디에 꺼내놓을 수가 없어서요. 잘못 건드렸다간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살았어요. 그러다 32에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소박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하는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남편도 한번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도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건 보였어요. 저도 그랬고 그 사람도 같은 상처가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게 서로를 편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몇 번 만나보니 말이 잘 통했어요. 거창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어. 조용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같다는 게 그때는 꽤 큰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미리 말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괜찮겠어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새 가정 잃었다고 해서 과거를 지운 것처럼 시작하고 싶진 않아요. 딸도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애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도 다시 아이 낳고 행복한 척하는 건
못하겠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해. 우리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그 말이 고마웠어요. 다그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줬으니까요. 저는 딸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다른 집에서 다른 아이를 낳고 사는 걸 딸이 알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느낄 감정이 어떨지 생각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같았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그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굳이 말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우리 나이도 있고 엄마가 손주 발에서 재혼 찬성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자.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의뢰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애는 가질 생각 없냐? 나이도 있고 하니 빨리 서둘러야지. 그 비슷한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가 혹시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봐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게 고맙기도 했고 뭔가 속을 알 수 없기도 했어요. 기대가 없으신 건지 기대가 있어도 참고 계신 건지 그냥 그게 무거운 비밀처럼 늘 가슴 한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가정 안에서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사를 갈지 말지, 돈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시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어머니가 연세도 있고 집안 어른이니까 의논하는 거겠거니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이 곧 결정이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제 의견을 전달하는 척했지만 결국 다 어머니 뜻대로 됐어요. 저는 이 집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정말 표현이 없는 분이었어요. 잘했을 때 잘했다는 말이 없었어요. 음식을 아무리 공들여 차리고 청소를 깨끗이 해도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칭찬 한마디가 없으니 저는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마음에 드셨을까? 오늘은 뭐 잘못한 게 없을까? 그 생각을 하루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죠. 차라리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제가 괜히 더 불안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어머니가 수저를 드실 때까지 숨을 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상하죠? 말 한마디 안 하는 분인데 그 침묵 앞에서 저는 작아졌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쉬운 인생을 살아온 분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바람길을 시집와서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모든 걸 속으로만 삭히면서 아들 하나 보고 사셨던 거예요. 감정을 꺼내는 법을 몰랐던 거죠. 아니, 꺼낼 여유도 없었겠죠. 근데 그걸 제가 이해하게 된 건 한참 나중의 일이에요. 그때는 그냥 무섭고 눈치 보이고 이 집에서 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재혼하고 몇 년쯤 됐을 때 일이에요. 딸 생일이 얼마 안 남았던 날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거기에 딸 어릴 때 사진 몇 장이 있었거든요. 이혼하면서 챙겨온 사진인데 그것도 몇 장 안 됐어요. 그 사진들을 꺼내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훌쩍이는 소리를 냈나 봐요. 살짝 방문을 열어놨거든요. 고개를 들었더니 복도를 지나가던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사진을 얼른 뒤집고
눈물을 닦았는데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들켰다는 느낌에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제 옆을 지나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렇게 약해서 어쩌려고? 딱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위로인지 핀잔인지 무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가슴에 툭 하고 떨어지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엄마 앞에서 서연이 얘기는 하지 말자. 엄마도 옛날 분이셔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당신만 괜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 우리끼리 챙기면 되지.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복잡한 과거 사정이나 전 결혼 얘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꺼내는 건 저도 불편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딸 이름을 시어머니 앞에서 꺼낸 적이 없었어요. 딸 생일에도 딸이 보고 싶은 날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두 번 다시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관심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만 바라보고 며느린 그냥 집안일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이라고요. 재혼하고 나서도 딸 생각이 하루도 안 난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비위를 맞춰가면서도 아끼고 모으다 보면 언젠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현실의 벽은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재혼한 뒤로 남편하고 둘이 사는 것도 빠듯했어요. 남편이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도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독립적으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전 남편 쪽과 연락 닿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딸 문제라고 해도 연락하는 걸 보면 불편했겠죠. 그래도 딸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전 남편도 가끔 연락은 괜찮다고 했어요. 딸 목소리 듣고 싶으면 명절쯤에 한 번씩 전화해도 된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 말만 붙잡고 살았어요. 명절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니까 하면서요.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턴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거예요. 전 남편에게 문자를 남기면 바빠서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아예 번호까지 바꿨어요. 새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렇게 연락이 다 끊겼어요. 그때가 딸이 중학생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지인을 통해 딸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류의 이야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했어요. 기쁘고 보고 싶고 그리고 미안했어요. 나 없는 데서 혼자 크고 있구나 싶어서요. 저한텐 그 소식이 핑계가 된 거예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말만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어렵게 번호를 알아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번호를 누르면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네 번째 신호음쯤에서 딸이 받았어요. 근데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두 번 들렸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엄마야. 잘 지내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밝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을 거예요. 딸 쪽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누구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모르는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아, 엄마야, 서연아. 이번에 상 받았다고 들었어. 축하해주고 싶어서. 딸이 또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것저것 말을 붙였어요. 밥은 잘 먹고 있냐? 학교는 어떠냐? 친구들은 잘 지내냐? 뭔가 계속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잠깐 말이 끊기면 전화가 끊길 것 같았어요. 딸은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응대였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억지로 힘을 넣으면서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 거예요. 그때 딸이 말했어요.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부르는데. 그 말을 뒤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얼어 있었어요. 화면이 꺼져도 내려놓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거든요.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시댁 쪽에서 딸한테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다고. 이혼하고 나가서 새 살림 차리고부터 연락을 안 했다고요. 딸 입장에서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세상을 다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자기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딸한테 저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있다가 사라진 사람이었거나요. 뭐 어느 쪽이든 제가 변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딸 곁에 가서 직접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딸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는 이미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날 낳아준 엄마는 없는 사람이라고. 그 세계를 내가 흔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매년 딸 생일이 되면 저는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큰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거. 초 하나 꽂아놓고 부엌에서 혼자 불을 켰어요. 소원을 빌었어요. 아프지 말고 밥도 잘 먹고 다녀.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니까 건강하게만 잘 커다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건 몇 년 전 일이에요. 처음엔 그냥 소화가 안 된다, 배가 묵직하다 하셨어요. 저는 소화제를 챙겨드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여보시라고만 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결국 남편이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결과는 대장암 3기였어요.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이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고 계셨고 남편은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뒤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시가 급하다는 말에 바로 입원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어머니는 많이 약해졌어요. 입맛도 없다고 몸도 금방 피로해지셨어요. 저는 약 시간을 체크하고 병원 관리를 맡았어요. 남편은 일을 핑계로 빠지는 날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직장을 가야 하니까요.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반년이 됐어요. 어느새 대부분을 제가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내 돈으로 사람 써. 네가 올 것 없어.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잠깐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우미를 쓰라는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병원비며 생활비는 모아둔 게 있으니 그걸로 사람 쓰면 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신 거겠죠?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픈 사람 곁에 있으면 너도 아프다. 그건 모르냐?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말은 단호했어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며느리 걱정하시는 건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여전히 그분 스타일이었어요.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이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던 거죠. 어머니, 저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요, 이 기회에 그냥 어머니랑 좀 있으려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저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민망했어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살면서 어머니랑 제대로 마주 앉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한동안 절 보셨어요. 그러다가 피식 하셨어요.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본 게 처음이었어요. 너, 나 무서워하잖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무서웠죠. 처음엔요. 근데 계속 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데요. 시어머니가 멋쩍은지 결국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빛이 비쳤는데 정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날카롭던 눈빛이 아직 거기 있었지만 그 눈 밑으로 깊은 그늘이 생겨 있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같은 곳만 봤어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고집은... 그러고는 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허락이었어요. 그렇게 2년을 시어머니 곁에서 보냈어요. 항암을 버티고 또 몇 차를 더 진행하고 한동안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빠지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시어머니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있기도 했고 새벽에 편찮으시면 제가 일어나서 챙겼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어머니하고 나누는 마음이 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링거를 맞으면서 창밖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도 피곤하지 않냐? 매일 병원만 들락거리고. 근데 질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혼잣말처럼 한 말씀이었어요. 괜찮다는 제 대답에도 어머니는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여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제일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여전히 창밖에 눈을 둔 채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가슴에 돌덩이 하나씩 품고 살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한 말이 아니라 혼자 하는 말 같았는데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순간 딸 생각이 올라오는 걸 참으며 저도 눈을 돌려 밖을 봤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만 하시고 더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한참 그 말이 병실 안에 떠 있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 말을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내가 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돌덩이 같은 게 있으셨던 걸까? 아니면 내 것을 보셨던 걸까? 어느 쪽이든 그분이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건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파르르 떨면서 힘겹게 뜨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조금 움직이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이며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몸을 가까이 숙이고 기다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마 병원에서 연락이 간 것 같았죠. 그리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머니 손에서 힘이 쭉 빠지더니 눈빛이 흐려졌어요.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말을 그 눈에서 본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가까이 다가와서 계속 부르더라고요. 몇 초라도 더 붙잡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할 말이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다 말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의 눈빛. 그게 뭔지 모른 채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식은 생각보다 조문객이 많이 와서 북적였어요. 어머니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구나 안도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지라 이런저런 인연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내내 상복을 입고 자리를 지켰어요. 남편은 상주로 사람들을 맞았고요. 슬프냐고 누가 물어봤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어땠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멍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49세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게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말이 없는 분이었으니 안 계신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았는데 막상 안 계시니까 공기가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나중에 어머니 집을 치우면서 이제 이 밥상에서 같이 밥 먹을 일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나서 이상하게 코가 찡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던 오후였어요. 우편 배달이 왔는데 등기 우편이라 서명을 해야 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수신인을 보니 시어머니 이름이더라고요. 발신인은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오는 우편이 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줘야지 하고 봉투를 들고 돌아서려다가 뭔가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봉투 뒷면을 봤는데 손글씨가 있었어요. 가늘고 힘이 없는 글씨였는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병수한테 주지 말고 청소기가 열어보거라.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봉투를 앞으로 뒤집었다가 다시 뒤집어서 그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틀림없었어요. 오래 보다 보니 눈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남편한테 보여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 말대로 내가 열어야 하는 건지.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긴장이 됐어요. 떨리는 마음에 일단 봉투를 식탁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남편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묻더라고요.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좀 피곤했나 봐.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서랍 쪽으로 자꾸 눈이 갔어요. TV 앞에 앉아서도 화면이 안 보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뭔가를 보면서 웃는데 저는 그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11시쯤 되자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새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낮에 받았던 그 봉투가 있었어요. 그걸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불을 하나만 켰어요. 식탁에 앉아 봉투를 앞에 놓고 한동안 바라봤어요. 뜯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열면 뭔가가 바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서웠어요. 저는 손을 떨며 천천히 봉투 입구를 뜯었어요. 안에서 3가지가 나왔어요. 맨 먼저 보인 건 딱딱한 종이로 된 법무법인 공문 하나, 통장 하나, 그리고 편지가 여러 장이었어요. 편지지는 얇은 줄이 그어진 평범한 종이였는데 앞뒤로 빽빽하게 글씨가 채워져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가늘고 조금 떨리는 듯한 글씨여도 항암치료 잘 받으면서 쓰신 건지 손에 힘이 많이 없으셨을 때 쓰신 것 같았어요. 저는 공문이랑 통장은 일단 옆에 내려놓고 편지지부터 펼쳐봤어요. 첫 줄이 너한테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라고 시작했는데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같은 줄을 3번 정도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할 말이 있었다는 게 뭘까? 여태 칭찬 한마디 없었던 분이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요. 손이 더 떨렸어요. 저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서두가 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격답게 편지에서도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몇 줄의 인사말 같은 것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어요.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너도 알 거다.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말을 못한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단다. 네 딸하고 처음 연락한 게 3년 전쯤 됐을 거다. 네가 케이크 사는 날마다 힘들어하던 걸 내가 알거든. 못 본 척 했지만 다 알고 있었다. 그날은 나도 울었단다. 그때부터 수소문에서 서연이 번호를 알아냈어. 저는 코가 찡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으니까 참았어요. 저는 절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초를 켜고 딸을 축하해 주던 모습을 어머니가 훤히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한동안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편지를 들었어요. 처음엔 서연이가 전화도 피하고 문자도 읽지 않더라. 나도 할 말이 없었지. 내가 뭐라고 연락을 하나 싶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계속 보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답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짧았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난 다행이다 싶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눈물이 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어느 순간 뺨이 젖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못하고 있던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거절당할까봐 못했던 걸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한테 네 이야기도 해줬다. 네가 케이크 사는 거, 네가 연락을 왜 못했는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 네 이야기를 좋게 듣고 자란 것 같진 않더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줬다. 네가 연락을 끄는 게 아니라는 것, 네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선택을 빼앗긴 거라는 것도.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눈을 들지 못했어요. 선택을 빼앗긴 거라는 것, 그 말이 제가 15년 가까이 스스로한테 못해준 말이었어요. 저는 늘 내가 못난 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거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다르게 보고 계셨어요. 선택을 뺏긴 거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제 편이라는 말 같아서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방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편지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뒷장에도 글씨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말은 없어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 말을 아끼고 산 분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이 편지를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손에 힘도 잘 없었을 텐데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약해진 그 상태로 이 긴 편지를 쓰셨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편지는 계속됐어요. 재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은 거 눈치로 알고 있었다. 혹시나 이 집에서 살다 보면 네 딸을 잊고 살게 될까봐 그랬을 거야. 아이 낳고 살림에 치이다 보면 마음이 옮겨갈까봐 그게 싫었던 거잖냐. 넌 그런 사람이야. 한번 마음에 담은 건 끝까지 담고 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네가 서연이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 안다. 그 아이 이름 한 번 안 꺼냈어도 내색 한 번 안 했어도 그냥 안다.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어떻게 있겠냐. 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왜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게요. 다시 눈이 빠르게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서연이 이야기를 더 해야겠다. 서연이가 얼마 전에 그러더구나. 사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 문자 받고 한참을 들고 있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애썼을지 알 것 같았거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믿으면서 자랐는데 그 마음을 접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딸이 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낳아준 엄마는 세상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보고 싶단 말을 하기까지 이 애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서요. 계속 눈물이 흘러서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다시 편지를 집었어요. 서연이가 점점 너한테 마음을 여는 것 같았거든. 근데 내가 먼저 가게 됐다. 그래서 이걸 남기는 거다. 정수가, 서연이한테 꼭 연락해라. 이젠 네가 직접 해. 아직도 애한테 상처는 있겠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다. 내가 느꼈어. 그 아이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야. 저는 그 문장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느새 딸은 24이 됐어요. 다 큰 것 같아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짧은 글귀 몇 줄과 함께 통장이 보였어요. 저는 일단 편지를 내려놓고 통장 표지를 넘겨서 명의를 봤어요.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다시 봤죠. 틀림없이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이 통장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언제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요. 그리고 잔액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뭔지, 어디서 난 돈인지 머릿속이 하했어요. 그리고 편지에 써있던 문장을 다시 봤어요. 내가 오랫동안 모은 거다. 서연이 결혼할 때 네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거다. 시어머니가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딸한테 주는 거야. 그동안 옆에서 못해준 시간만큼 네가 그건 꼭 해줘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소리가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제 입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편이 깰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어깨가 떨렸어요. 제가 못해준 시간, 그 말이 저한텐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그 마음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어요. 딸한테 못해줬다는 죄책감, 끝까지 내 자식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게 늘 가슴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아무도 그 죄책감을 없애줄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죄책감은 안 없어졌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못해준 시간만큼 해줄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언젠가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는 날 엄마로서 떳떳하게 그 자리에 서라고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서요. 그리고 편지를 뒤집었더니 맨 마지막 장 아래에 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 있었어요. 용기 내라는 어머니의 말을 다시 새기면서요.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통장도 넣었어요. 일단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날 밤 내내 저는 눈을 뜬 채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편지는 여전히 서랍 안에 있었어요. 저는 매일 그 서랍을 열었다 닫았어요. 번호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죠. 그 번호를 제가 먼저 눌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마지막 단계에서 멈췄어요. 무서웠어요. 딸이 받지 않으면 어쩌나. 받아도 차갑게 대하면 어쩌나. 시어머니가 애써 이어놓은 씨를 제가 끊어버리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렇게 고민만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방에 들어간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고 그냥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불빛이 보였는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집에도 누군가의 딸이 있겠지. 누군가의 엄마가 있겠지. 그리고 서랍을 열어서 봉투를 꺼냈어요. 번호가 적힌 마지막 장을 펼쳐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한 자리씩. 마지막 번호를 누르고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멈췄어요. 저는 눈을 감고 눌렀어요. 신호가 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는 것 같았어요.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저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전화하기 전에 계속 가다듬었는데도 막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딸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목소리가 귀에서 심장을 타고 들어왔어요. 24. 어느새 아가씨라는 말이 어울리는 딸 목소리. 제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알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내 딸이라는 걸요. 서연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한마디만 했어요. 더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엄마예요? 딸이 먼저 물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차갑진 않았어요. 떨리는 것 같았어요. 딸도. 엄마야.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어요. 또 침묵이 있었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깰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소리가 나오려는 걸 손으로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딸도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둘 다 울었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어두운 각자의 방에서 소리 없이. 한참 후에 딸이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물었어요. 무슨 얘기?
엄마가 매년 제 생일에 혼자 케이크 샀다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게 부끄러울 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혼자 울고 소원 빌던 그 장면을 딸이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알아도 모른 척했는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고. 딸이 말하다가 목이 메는지 잠깐 멈췄어요. 난 엄마가 날 잊은 줄 알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잊어? 엄마 잊은 적 없어. 한 번도. 알아요, 이제는.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이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그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딸이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 나와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게 혹시나 원망일지라도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네가 뭐가 미안해? 엄마 이야긴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빠 말만 믿고 그때도 엄마 전화 끊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넌 그냥 들은 대로 믿은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네 잘못이야. 딸이 또 울었어요. 저도 따라 울었어요. 저희는 그날 밤 오래 통화했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어색하고 어려운 것도 많았어요. 15년 가까운 세월이 하루 만에 메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말 사이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을 서로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헤맸어요. 근데 그 어색함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 어색함은 남남의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알아가려는 어색함이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끊기 전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할머니 많이 좋아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처음 연락했을 때는 되게 당황했는데 근데 계속 문자가 오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냥 밥 먹었냐는 문자인데도.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데 그 지친 몸으로 딸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며 저랑 이어줄 생각을 했을 모습을요. 딸이 잠깐 있다가 말을 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들 공부 잘해라, 점수 몇 점 나왔냐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밥 잘 먹으라고, 눈 오니까 창문 열어서 보라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코가 찡했어요. 맞아,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어. 말은 없어도 마음으로 다 보는 좋은 분이셨어. 사실 엄마한테도 나름대로 정말 잘해주신 거였는데 나도 그걸 잘 몰랐어.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알았어요. 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곧 결혼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언제?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딸이 멈췄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혹시 엄마 그때 와줄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딸 결혼식에 와줄 수 있냐고요. 그게 저한텐 이제 갑자기 엄마 노릇 해도 되겠냐는 허락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었어요. 조심스럽고 떨리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마음도 함께 담긴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이 그럼 우리 딸 결혼인데 당연하지. 꼭 할게. 딸이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아주 오래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이었어요. 창밖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참 이상하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그분이 이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슬프다는 감정은 잠깐이었어요. 허전하다는 감정도요. 근데 그게 그리운 감정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랑 저는 그 정도의 사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딸이랑 통화했다고. 서로 참 많이 울었다고. 그리고 곧 결혼도 한다고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 덕분에 제가 엄마 노릇을 좀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말을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15년 동안 쌓인 감정보다 더 크게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돌아보면 시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말도 표현도 없으셨지만 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매년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초를 켜는 것도, 제가 방에서 딸 사진을 보며 우는 것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무게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도 그분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늘 시어머니가 차가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마음이 없으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 마음을 말 대신 행동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이 편지였고 통장이었던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어땠을까? 딸이 결혼하는 것까지 봤다면 어땠을까? 어머니 덕에 제가 딸 결혼식장에 서는 걸 보셨다면 아마 아무 말씀 안 하고 웃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게 그분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요즘 딸이랑 자주 연락하고 있어요. 아직 서툴기는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부담이 없을까?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 달에 몇 번 짧은 문자를 주고받아요. 밥은 먹었냐? 요즘 어떠냐? 시어머니가 딸한테 보내셨던 그 문자들이랑 많이 비슷해요. 저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딸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근데 나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몰라요. 가르쳐줘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울다가 웃었어요. 딸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봐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엄청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앞으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알아가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된장찌개. 근데 이건 엄마가 너한테 먼저 해줄게. 딸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네,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그 세 글자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얼마 후에 저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남겨두신 돈, 제 이름으로 된 그 통장에 있던 돈을 딸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아니야, 받아.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괜찮다고 하는 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그거 돈 아니야. 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딸도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주는 거지만 할머니가 너 진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리고 엄마는 그동안 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줘.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참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또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딸이 훌쩍이면서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할 수가 없어서 어떡해요. 다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말은 없으셔도 늘 옆에 보고 계시던 분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나니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저 요즘 딸이랑 자주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문자도 주고받으면서요. 그 문자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그리고 딸 결혼식 날에 제가 엄마로서 그 자리에 서요. 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자리예요. 어머니가 이어주신 인연으로,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가끔 부엌에서 뭔가 하다 보면 말없는 눈빛으로 뭔가를 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살아계실 때 이 말을 못 드렸어요. 저도 어머님만큼 표현을 잘 못했어요.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어머니 덕분에 살았다는 말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드려요. 어머니, 고마웠어요. 말 못하는 며느리 곁에서 말 못하는 시어머니로 계셔줘서요. 부디 거기서는 편하게 계세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부족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